안녕하세요. 잠재적 위험 체크 2022년 5월 15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르 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하나씩 세팅이 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위험 체크를 하면서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전략을 하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만 투자하는 주식을 진짜 롱으로 언제나 사이드로 갑니다. 근데 위험은 언제나 빅스라든지 인버스라든지 꽃버스라든지 근데 그런 걸로 대응하지만 지금은 인버스와 꽃버스를 함부로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식을 롱으로 갑니다. 롱으로는 우상향이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정 기간이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안에 떨어질 거고 그 과정이 그냥 조정만 있는 게 아니라 박스권으로 하단을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위험 상황이 계속 많이 나와 있고 이게 해소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테라 가상화폐인데 테라의 기축화폐를 뭐 달러와 비슷하게 하는 것들은 달러를 지키는 유대인들 쪽에서는 공략 대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공략을 당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돈은 넘쳐납니다. 넘쳐나는 돈으로 돈을 찍어내려서 하방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고요. 돈이 모자라서 하방이 찍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십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슈팅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과 장단기 금리가 축소가 되고 있고 이게 잠시 벌려졌다가 다시 이제 3%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리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양적 긴축의 시작은 6월이기 때문에 이 6월 뭐 FOMC 전회가 문제고요. 회의록이 나오는 시점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6월 한 12, 13일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는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왔고 올라오는 게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을 찍어줄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내려올지 지금은 3, 3, 5 야간 기준입니다.까지 봤기 때문에 이게 30 이하로도 가능하다고 이제 열어놔야 돼요. 이제 이게 여기는 중간선이나 바닥선이지만 요걸 지키면 좋겠지만 내려올 수 있다는 거. 기술적으로 찍을 자리 찍으러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찍어야만 무조건 우상향이 나올 수 있고 시장이 더 풀어지거나 악재인 상황이 더 나온다면 더 밑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시향 분석 꼭 보셔가지고 대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신용 위험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리스크 이게 가장 큰 거고요. 여기가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양적 긴축의 총 금액이랑 신흥국들이 부채 비율을 했을 때 부채 총액이랑 비교해 보면 얘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러면 긴축을 할수록 얘 부채 비율에 따른 금리가 높아지면서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에 5월 10일 날 정전협정을 하기를 원했는데 안 된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늘어지겠죠. 늘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시장의 변동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제재가 들어가면 또 그때마다 주가는 또 반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정책 위험 셧다운 정책이나 완화 부양책인데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 11월, 12월에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 해결하는데 잘 보시면 3개월 걸렸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지금 1, 2개월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한 2개월 정도 더 남았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위드 코로나 주가들이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럼 땡큐입니다. 땡큐. 위드 코로나 주가들은 다시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돌아다닐 수 있을 때 주가가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 종목들에서 저는 오히려 적자 기업들이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흑자 전환으로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연말쯤 되면은 이제 우선 추천주 종목이 한 7개 정도, 8개 정도까지 줄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드 코로나는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해서 아마 전고점 돌파하면서 우리는 우리 손에서 떠나거나 혹은 이제 일반 종목이니까 일부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위험인데요. 다시 올라갔죠. 이제 침체 위험이라고 생각해서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간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 전쟁이 해결돼야 되고 이란 핵협상이 돼야 되는데 이란 핵협상도 러시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이가 7번인데 7번에 왜 가상화폐가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는데 왜 내려왔을까요? 그냥 찍을 자리 거의 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테라 이슈는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예죠. 그래서 이제 빅 3개, 빅3를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물론 빅3가 아니죠. 테더가 더 좋긴 한데 테더도 이번에 테라처럼 똑같은 사항으로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리플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리플과 비슷한 화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리플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1등 기업이 그 시장에서의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NFT P2E도 이 테라 이슈 때문에 이거랑 테라랑 연결되는 NFT와 P2E가 많아요. 그래서 다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이 산업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게임이라든지 NFT는 희소 가치를 대상으로 파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진 사람이 물건을 팔 때 나는 내가 산 가격보다 높게 판다고 하면 높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급하게 팔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NFT는 사실상 자산가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P2E는 게임이니까 게임이 재밌으면 모든 룰이 다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AMD와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인텔까지 이제 추가해서 차트를 보실 거고요. 반등이 나왔고, 저는 지금부터 얘네들을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이 나왔고, 거의 뭐 여기는 스크래치가 안 났어요. 실제로 가상화폐만 급락이 나 있는 상태고, 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기보다는 지금 가격을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위험, 우리네가 보고 있는 자본 시장의 위험에서 크게 작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 도발 및 하회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겠다. 우리나라는 한 700만 개 남고 있으니까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이 이번에 코로나 경착륙이 될 거고 그럼 하회 모드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이 부딪히고 있고 지난주는 신기한 주구였어요. 북한 도발에 따른 대북 관련주. 근데 방산주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올라는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대북 협력주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밑작업이 되고 있는 거고 국정원장을 사퇴시켰는데 바로 사퇴한다는 건 뭘 만들어 놨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세팅은 다 해놓고 자기가 있으면 방해되니까 공을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이 다음 정부를 위한 세팅을 거의 다 해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추경도 60조, 50조, 60조 정도 하는데 뭐 많은 말이 많으셨지만은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은 이 50조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당이 35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알죠. 계속 말씀드린 거 추경 많이 해야 된다. 왜냐면 50조 세수 남았으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세수가 거친 게 올해 또 거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남고 이득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추경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거 해도 우리나라의 그냥 국가의 부채는 문제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제? 국가 부채는 70%입니다. 문제 될 게 없어요. 70%보다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가계 부채를 줄이려면 이거를 돈을 풀어서 가계들이 회전을 시켜가지고 부채를 줄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해법이에요. 가장 좋은 해법. 제일 쉬운 해법.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인플레이션 가면 문제겠지만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돈을 풀어서 자금을 회전할 수 있게끔 각 지역마다 골고루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35조니까 오케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50조가 되면 더 넣을 거고 이거 나올 때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단기 반등 그럼 2750 정도까지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기술적으로 보면 61선 만나거든요. 그때 뚫고 잠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다시 또 꼬꾸라지느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봤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준 결과 이제 6월 것만 볼게요. 6월은 0.5에서 0.75pp인데 이 확률이 조금 높아졌지만 결국엔 0.5pp입니다. 어차피 7월도 해도 되고 그냥 회의할 때마다 올려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매해 인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매입자산 매각을 했을 때 여기가 얼마냐면 1, 2경 5천억 9조 달러를 매입을 하겠다. 몇 개월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9조 달러를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위험한 신흥국 이하의 기업 나라들이 엄청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다음에 신흥국이 나오는 거예요. 가상화폐 이번에 하나가 완전 빠개져가지고 거의 화폐 가치를 잃었는데 그거랑 동일하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 시나리오는 1.5%였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2%까지 올려놨고요. 그러면 왜냐면 지금 1까지 올라왔잖아요. 2% 상승 그러니까 0.5에서 2% 상승이니까 여기 한 0.2.5까지 상승 가능하다. 여기가 플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매인상에서 4.5까지 가는 일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입자산 매각 시각은 동일하게 6월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가 더 위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금리 인상과 매입자산 매각에 따라서 시중 자금이 싸그라들고 이제 줄어들음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온다. 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진정한 시기는 2024년. 보통 위험 시기, 지금 2022년이잖아요. 위험한 시기 다음에 1년 정도나 2년 정도 버티고 터지더라고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요. 2008년도 오기 전에 무슨 일, 롱텀 캐피탈 사태 있었어요. 롱텀 캐피탈은 러시아가 디포트 선언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가감하게 투자하다가 그냥 그 펀드 하나가 망했어요. 이래서 서각들이 막 소송 걸려가지고 뭐 징역 사안이 많이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테라 사태도 동일한 그런 급의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2008년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얘도 동일하게 2022년, 23년, 24년에 이제 넘어가는 시기에 이 두 가지의 폭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산으로만 투자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흥국 신용위험입니다. 이제 요 경제벨트 두 개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돈을 많이 빌려줬죠. 중국이 돈을 많이 빌려주고 총 투자 규모가 2조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디폴트로 봤을 때는 이제 부채 비율로 금액을 봤는데 부채 금액 총액을 보면 회사채 발행 규모를 보면 3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이제 앞으로 가서 볼게요. 여기죠. 여기에요. 9조 달러예요. 한 세 발의 비죠. 근데 얘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이게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디폴트, 물가 상승률을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물가 상승률 높아지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가게 되고 금리 인상하면서 시중 자금까지 줄어들면은 이 신흥국들이 디폴트 비슷하게 우리나라 코로나 IMF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사이클이고 이거는 2020년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다음의 사이클은 이거다. 근데 이번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똑같아요. 언제나 경제위기 돌파를 했고 돌파하는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그게 돈 푸는 거였거든요. 돈 풀 거예요. 돈 풀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채를 최소화 줄여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빌려줄 때 현금 확보를 진짜 잘 해놔야 돼요. 현금 확보를 하셔야 여러분의 기업도 안전하겠죠. IMF 때 잘 보면은 분명히 나는 일을 해서 납품을 했지만 상대방 기업이 돈을 떼먹고 나가면서 흑자 부도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면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잠재적 위험 체크 2는 잠시간 내려오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1년간 아마 같이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신흥위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대북 관련 리스크도 있고 우리나라가 테라를 만든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리스크가 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원화 급락기 외국인 자금 유출 이거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유출이 나온 것 같습니다. 테라니까.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핀란드가 여기 있었는데 핀란드가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왜? 얘가 이제 나토 가입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랑 전쟁 위험이 높아졌어요. 그 핀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핀란드예요. 그러니까 발트해 3국 연안에 있는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위험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죠. 덴마크는 있고 노르웨이 있고 뭐 이것들도 동일하게 상대적으로 위험해지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노르웨이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덴마크는 더 안전하던데요. 오히려 이제 핀란드가 경계 국가다 보니까 실제로 역사적 경험이 있으니까 위험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터키로 봤을 때는 600을 넘어가고 700에 가까웠죠. 얘가 축소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금리 인상이 일어났을 때 금리 인하한 국가들이 바로 타격을 받는다. 근데 그리스가 이렇게 안정적이라는 거는 다행스럽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에 관련된 H&M이랑 얘의 기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줄었어요. 재밌죠? 이게 반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흑자잖아요. 흑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얘가 정상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투자 자산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안정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도 안 늦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는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보신 거고요. 이제 푸틴의 이제 정전 협정을 할 것 같은 날이었는데 안 했죠. 그러니까 침략자가 되어서 만든 거고 2차 대전 승전기념일은 주권적 결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방 위협에 불가피한 대응을 했지만 그냥 기분이죠. 기분과 느낌으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뭐 그런 거죠. 여기가 서유럽 있고 러시아 있고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 국가들인데 여기를 공격하는 건 사람들이 봐줬지만 여기를 공격하니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는 그래요. 핵만 피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핵만 피하면 이쪽에 실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장기화는 못 피하게 된 것 같고요. 이제 지금부터 또 한 2, 3개월 더 걸릴 것 같은데 이제 하회 모드는 갑자기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경제는 파란불인데 하회 모드 오면 조금은 플러스 알파 될 수 있고 이제 재건이죠.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한 경기 부양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난민 수는 늘어났고요. 피해액도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이거 차후로 연기 이게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 지속 여부가 맞고 끝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 3개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중기로 넘어가 버렸어요. 중기를. 장기까지는 아직 아니죠. 6개월로 넘어가 버릴 것 같습니다. 6개월째. 3개월 안에 정리가 안 됐으니까. 얘의 변동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시다시피 2월까지는 괜찮은데 3월, 4월 거 결과 보면 75%가 가동률 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럼에도 이거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등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코로나 셧다운 위험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보신 거고요. 근데 점진적 개방, 중순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운임 지수도 높아질 거고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강력 봉쇄 정책의 코로나 소폭 감소라고 한 것도 우리나라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말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주말 되면 감소됐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한 2, 3개월 있으면은 막아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신을 아마 맞게 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특히 자산가들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희생자는 좀 생길 수 있지만, 경제는 열어제끼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위험입니다. 가격은 원유는 다시 원상 복귀됐고요. 천연가스는 조금 못 올라왔고, 소맥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급락이에요. 급등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자산에 대해서 함부로 투자가 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기회를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보통 기술적으로 삼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지금은 요거 해서 요게 정점이고 여기를 찍고 여기 중간에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딱 맞거든요. 그럼 그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이 나오거나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투자해도 안 됐다는 거죠. 네. 소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진짜 이것도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이제 요거를 찍으러 가기보다는 요 언저리에서 있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낼 것 같습니다. 원유 선물도 동일합니다. 여기 찍을 때 이 플랫 라인을 그대로 유지할 거거든요. 감산 정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105 라인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은 추가 급등을 하기보다는 내려올 요인이 많은 게 전기차가 충분히 보급이 되고 있고 전기차 에너지도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도 코로나예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원유의 쓰임새는 더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도발이냐 하회냐 지난주까지는 북한 도발했는데 하회도 상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간 거고요. 하회했을 때는 이런 실현이 됐어요. 60 선언하고 합의하면서 주가가 반등됐죠. 물론 급등락도 있었고요. 미사일 쏘는 거에 대해서 핵실험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가 짱짱 떨어졌죠. 근데 여기는 플랫하게 갔던 게 익숙해졌어요. 근데 과연 지금 익숙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사일은 익숙하지만 핵실험을 하는 순간 주가는 그때 때려 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5월과 6월 넘어갔을 때 제일 고민을 해주고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대북주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은 방산주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것도 숏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그거를 보고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북주는 이제 고민을 해볼 시점이죠. 지금 정부는 지금 여당의 대통령의 힘이 강하죠. 여당 내에서. 그 다음에 야당은 다수당인데 원래부터 이걸 원했죠. 그래서 이것 두 개가 합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치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만 잘해도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거 하나만 잘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보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뭐 좌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코스피 3,300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다고 보이지만 개성공단 하나가 열리면서 게임의 룰이 바뀌고 한 이 임기 동안에는 아마 임기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이 한 번 더 무적의 건설을 가능할 거라고 해서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결국에는 30만 명 나왔죠. 누적 사망자 42명인데 이게 기하급수로 더 증가되는 거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기하급수로 경험할 때 충분하게 방역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딱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스타일로 하면 되고 실무자들이 움직일 거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기대감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를 대비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로든 간에 다 가능하다. 위험 요인보다는 위기에 가까운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와 지수 견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줄여놨고요. 이제 반락 비슷하게 돼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한 30%, 40%, 여기도 한 40% 정도 딱 까져 있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요 차트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플랫하게 유지를 하고 난 다음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 테라 이슈가 크게 작용을 했고요. 이 테라를 그 생태계에서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NFT와 P2E가 저 생태계에서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 빠져나오는 기업들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요게 이제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었다. 이 시행착오는 계속 겪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승자가 될 거예요.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게 IT 버블 시점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 버블이랑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얘네들은 거의 기축통화급의 강력한 존재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파생돼서 보통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리플의 기본적인 이 수수료 테스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맹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경쟁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끝나고 경제가 움직이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때는 얘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D와 엔비디아입니다. 얘네들 이제 주가 빠질 때만큼 빠진 것 같고요. 이제 신규 종목 나오는데 저는 요 구간에서는 매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요 구간에서는 매수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데 인텔도 가져왔죠. 인텔도 주가가 빠졌어요. 살아남진 못했어요. 인텔이 가져오면서 이 세 군데가 그래픽카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을 투자하는 소리는 아니고 인텔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투자하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가상화폐가는 그대로 제대로 못 오르고 있지만 AMD와 엔비디아가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죠. 얘네들은 신제품이 나오고 있고 우리 삶의 새로운 혁신을 그래픽카드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 이슈가 이렇게 이제 약간은 얘는 떨어지지만 얘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차트에 가깝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거의 뭐 복구했죠. 근데 나스닥은 복구를 못했어요. 이거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S&P 500 100만 더 올라가면 되죠.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아직 복구 못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복구가 돼야 되고 S&P 500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복구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저는 얘는 그냥 장기 이평선이 있어요. 장기 이평선 상으로는 그 선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얘가 치고 올라가더라도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7월 FOMC까지는 관망하면서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수분의 일부를 청산하면서 대응하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가상화폐는 지금부터 반등이지만 결국에는 얘도 동일합니다. 7월이에요. 7월. 우리나라도 7월로 보는 게 7월 28일 날 LG 엔솔 그 이슈가 마무리돼야만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였고요. 이번 주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테라를 놓쳤다는 점은 저도 예측을 저 정도까지 빠질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놓쳤다는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단기 채권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